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0일 오후 6시입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피를 토하듯 하는 최후 진술 마지막 편 5번째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최후 진술을 읽으면서 과연 판사들의 양식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이 내용이 너무나 절절하니까 그런 생각이 더욱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딱 만 5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회부, 월간조선, 그 다음에 편집장, 인터넷 신문, 그리고 요사이는 유튜브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이 고문, 가혹행위, 오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고문에 대해서 아마 글을 가장 많이 쓴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갈 겁니다. 고문과 관련된 책을 3권을 썼습니다.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 사형수 오희웅 이야기, 그리고 요사이 낭독 연재하고 있는 김기철 씨는 왜 요절을 했나, 이걸 쓰면서 요사이 가끔 제가 이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같은 이런 고문을 고발하는 기자들, 그리고 민주화 운동가들 등등 덕분에 한국은 이 고문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가혹행위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불법 연행도 안 된다. 예컨대 1987년 그 역사를 바꾼 것은 경찰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문해서 한 국민을 죽인 사건이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6.29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들어와서 과연 한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한 기무사 유족 사찰 사건 수사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로 이어지고, 이번 검찰 수사에서 사찰이 없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한 국민의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것도 일종의 가혹행위입니다. 말로 하는 가혹행위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너무 말을 먼저 서둘러 한 거 아니냐 하는 자책도 해봅니다. 물고문하고 매달아서 괴롭히는 이런 고문은 없어진 게 맞죠. 그러나 또 다른 고문이 있는 거 아니냐. 별건 수사, 이거 고문 아니냐. A라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B라는 혐의로, C라는 혐의로 막 옮겨가지고 별건 수사를 하는 이런 못된 버릇이 자살자를 속출시킨다. 특히 검찰 특수부의 아주 비인간적인, 반인륜적인 수사 관행이 지금도 살아있고, 특히 이번에 이 이른바 적폐사건 수사에서 특수부 검사들의 나쁜 버릇이 총동원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할 판사들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바로 이병호 원장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혹행위, 고문의 범위를 좀 확장한다면은 이 무리한 수사,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판사의 판결 또한 이게 고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 고문보다 더 심할지 모르죠.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저희 해설을 보태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입니다. 이분 연세가 82입니다.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을 사법 처리하는 역사상 전대미문의 대형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사건에 대한 판결은
한 점의 의혹도 불가능할 정도로 흠결 없는 역사적 판결이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승복하는 판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길게 지적할 정도로 명확치 못한 점이 너무 많은 판결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어야 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건의 발단은 누구나 다 아는 대로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은 적대 정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대 정치는 내 편을 가르고 청산 대상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법을 동원합니다. 법치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네요. 이 수사가, 이 재판이 결국 정치 재판 아니냐?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병호 원장이 이야기한 법치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는 영어로 말을 하면 좀 명확해지는데 법치는 rule of law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rule by law입니다. 법에 의한 집회는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고 rule by law, 법에 의한 집회는 법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해가지고 선별적으로 감옥 보낼 사람과 안 보낼 사람을 결정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독재는 가만 보면 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먼저다. 우리 사람에게는 법을 부드럽게 적용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적폐니까 쓰레기니까 아무리 가혹하게 해도 괜찮다. 자살자가 나오더라도 그거 덮어버리면 그만이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든지 늘 반복되어 온 적대 정치의 패턴입니다. 며칠 전에 적폐청산을 임진왜란 전 1589년에 있었던 1000명의 관리가 혹독하게 처벌된 기축 옥사에 비유하는 칼럼이 게재된 바 있었습니다. 그 비유의 적절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상호 이해와 연민이 사라진 살벌한 정오와 적의가 기승을 부리는 분열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데는 공감하게 됩니다. 상처 많고 아픈 사회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가 지적한 통합과 치유가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다는 세간의 여론에 공감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됐을까요? 최근에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갈린 예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소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들은 계급투쟁론자들입니다. 자기 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정치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반대 용어를 씁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은 항상 말을 180도로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 말살의 정치를 하면서 사람 먼저다라고 합니다.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이니까 이런 적대적인 국민의 다수를 적으로 여기고 진정한 적인 김정은을 적으로 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벌한 내전적 구도의 정치가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삐끗하면은 정말 총을 드는 내전 상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리아에서의 내전, 2011년 때 있었던 내전으로 시리아 인구 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천만 인구 중에 한 300만 명은 외국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시리아에서만 일어날 줄 압니까? 한국에서 이 계급투쟁론자들의 적대적 정치와 재판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판사가 법대로 해야 됩니다. 판사가 rule of law를 해야 됩니다. rule by law가 아니고 그리고 국민들은 선거를 잘 해야 합니다. 마침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법의 날 치사를 통하여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수호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치사 내용은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재강조하고 법치 수호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되어 일말의 위로를 느낍니다. 그러나 법치 수호는 레토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개별 재판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를 선언하는 용기와 사명감이 제대로 작동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되는 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법치와 형사사법의 정의는 범죄자를 추성과 같이 단죄하되 억울한 범죄자가 생기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끝까지 챙김으로 세워지는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결코 무오류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던 관행을 따랐던 간에 결과적으로 국정원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치밀하지 못하고 현명치 못해 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구차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달 후 2021년이 되면 저는 한국 나이로 82세가 됩니다. 신체의 모든 부위가 하루하루 경직되어 가고 있고 현재 건강도 나날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개 이상의 약을 먹어야 하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도 앓고 있습니다. 자녀는 외국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78세의 병약한 노인인 집사람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갇힌 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법 집행을 재판부에 간청합니다. 길게 말씀드린 제 입장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피를 토하듯한 호소도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 부회장처럼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재판은 이른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적대적 정치의 소산이다. 거기에 법원이 휘둘리면 되느냐? 판사가 헌법이 정한 대로 즉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면은 정의를 세울 수가 있다. 그런데 판사 보고 누가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판결하면 쏴 죽인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판사가 올바른 판단한다고 기껏해서 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으로부터 욕먹는 것밖에 없죠. 아니 판사가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욕 좀 먹으면 안 됩니까? 판사가 욕 먹으면은 그만큼 억울한 사람이 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욕 먹으면 그만큼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용기입니다. 지식, 그거 사실 별것 아닙니다. 지식에 용기가 더해져야 그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은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이병호 원장의 최후 진술이 먹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법원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5회에 걸쳐서 이렇게 방송해 드린 이것도 좀 어떤 보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